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눈이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당장 나가. 고함이 집안을 가득 채우더니 보자기 2개가 계단 아래로 내팽개쳐졌습니다. 7살 쌍둥이가 그 뒤를 따라 골목으로 밀려났고 현관문은 쾅 소리와 함께 닫혔습니다. 형이 떨리는 동생 손을 꽉 잡고 말했습니다. 가자. 그로부터 30년이 흘렀습니다. 이 2아이에게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2년 서울 외곽 낡은 다세대 주택이 빼곡하게 들어선 골목이었습니다. 연탄 연기와 찬바람이 뒤섞여 골목을 떠돌던 그 시절 2층 작은 방에는 김미숙과 쌍둥이, 형제 준혁, 준서가 셋이서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없이 시작된 살림이었지만 그 방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었습니다. 어머니 김미숙은 새벽 5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인근 식당으로 나갔고 하루 종일 그릇을 닦고 음식을 나르다 저녁 늦게 돌아와서는 2아이의 얼굴을 한 번씩 들여다보는 것으로 하루를 마쳤습니다. 손이 늘 텄고 허리가 늘 아팠지만 준혁과 준서가 밥을 먹고 학교에 다니는 것만으로 그녀에게는 충분했습니다. 2아이는 그런 어머니의 지친 얼굴을 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서로를 의지했습니다. 형 준혁은 7살이라는 나이가 무색하게 항상 동생 곁에 붙어 있었고 동생 준서가 넘어지면 먼저 달려가고 준서가 울면 이유도 묻지 않고 옆에 앉았습니다. 준서는 그런 형이 있어서인지 겁없이 웃고 뛰어다니는 아이였고 둘이 나란히 있으면 골목 어른들이 저 쌍둥이는 참 사이가 좋다며 흐뭇하게 바라보곤 했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지만 그 셋이 함께인 것만으로 충분한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가 처음으로 최재명이라는 사람을 집에 데려왔습니다. 중소기업을 운영한다는 50대 초반의 남자였는데 첫 만남에서 그는 2아이에게 과자 봉지를 내밀며 너스레를 떨었고 어머니가 볼 때마다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준서는 낯선 어른에게 금방 마음을 열고 깔깔 웃었지만 준혁은 그 남자가 어딘지 모르게 불편했습니다. 어머니를 바라보는 눈빛, 아이들에게 과자를 건네면서도 입꼬리만 올라가는 그 미소가 마음에 걸렸지만 7살짜리가 그 감각을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재혼 결정은 생각보다 빠르게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는 2아이를 나란히 앉혀놓고 재명 씨가 우리랑 같이 살게 됐다고 말했으며 그 목소리에는 설렘과 불안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끄덕였고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오랫동안 혼자였다는 것, 그 외로움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7살 아이가 다 헤아릴 수는 없었지만 어머니의 눈에 오랜만에 생기가 돌아온 것만큼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 셋에게 허락된 마지막 평온이었습니다. 최재명이 짐을 들여온 날부터 집안의 공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아직 괜찮았습니다. 밥상에서 아이들에게 말을 건네기도 했고 어머니가 곁에 있을 때는 웃는 얼굴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새벽 일찍 식당으로 나가고 집안에 최재명과 2아이만 남는 시간이 생기면서부터 그 얼굴은 서서히 벗겨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거실에서 조금만 떠들어도 안방 문이 쾅 열렸고 날선 목소리가 날아왔습니다. 밥을 먹다 숟가락 소리가 크면 상위를 손바닥으로 탁 쳐서 아이들을 얼게 만들었으며 준서가 실수로 국그릇을 엎은 날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러서 아이가 저녁 내내 이불 속에서 나오지 못했습니다. 어머니가 늦게 귀가해서 무슨 일 있었냐고 물으면 2아이는 눈을 마주치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이 사실을 알면 더 힘들어질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 판단이 7살짜리의 판단이었다는 것이 나중에 돌아보면 더욱 마음이 저렸습니다. 최재명이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기 시작한 것은 재혼 이후 몇 달이 채 지나지 않아서였습니다. 거래처 하나가 대금을 주지 않았고 연이어 계약 2건이 엎어지면서 그의 얼굴에는 늘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술을 마시는 날이 잦아졌고 술 냄새를 풍기며 귀가하는 날이면 아이들은 각자의 이불 속으로 파고들어 숨을 죽였습니다. 준혁은 그 시절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괜히 골목을 한 바퀴 더 돌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것이 두려웠던 것이 아니라 집에 들어서는 순간 동생이 겪을 일을 먼저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준서는 형과 달리 감정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나는 아이였고 최재명의 눈치를 채지 못하고 큰 소리로 웃거나 뛰어다니다 혼나는 일이 잦았습니다. 준혁은 그럴 때마다 조용히 준서 앞에 서서 최재명의 시선을 자신 쪽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말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 섰습니다. 그것이 형이 동생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고 그것만으로도 준서는 형 뒤에서 숨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그해 12월이었습니다. 매서운 한파가 서울을 덮은 지 사흘째 되던 밤 하늘에서는 눈이 펑펑 쏟아지고 있었고 골목가로 등 불빛이 눈발에 번져 흐릿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식당 송년 행사가 있다며 평소보다 늦게 들어올 거라고 했고 두 아이는 저녁을 먹고 숙제를 마친 뒤 거실에서 나란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최대한 줄여서 발소리도 죽여서 최재명이 신경 쓰이지 않도록 바짝 긴장한 채로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오늘따라 더 일찍 들어온 최재명은 외투도 벗지 않은 채 거실을 가로질러 걸어왔고 소파에 앉아있는 두 아이를 위에서 내려다봤습니다. 술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야, 너네 둘 다 이리 와봐. 낮고 건조한 목소리였는데 그 말투가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최재명은 아무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베란다 창고에서 낡은 보자기 2장을 꺼내 아이들 앞에 내던지듯 놓았습니다. 짐 싸. 준서가 눈을 깜빡이며 보자기를 바라봤고 준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디 가요? 최재명은 눈도 마주치지 않은 채 아이들의 옷장을 열어 옷가지를 꺼내 보자기 위에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복, 내복, 얇은 점퍼 하나, 책가방은 통째로 집어들어 현관 쪽으로 밀어냈습니다. 준서가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는지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리며 어머니를 불렀지만 어머니는 집에 없었습니다. 최재명은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현관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눈발이 바람을 타고 현관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당장 나가. 그 고함이 좁은 복도를 쩌렁쩌렁 울렸고 준서는 현관 바닥에 주저앉아 두 발로 문틀을 짚으며 버텼습니다. 엄마랑 같이 살면 안 돼요? 우리 잘못한 거 없잖아요. 그 목소리는 울음과 항해 사이 어딘가에 있었고 듣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가슴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소리였습니다. 최재명은 대답 대신 준서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우고 보자기를 쥐어줬습니다. 준혁은 그 순간에도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기도 전에 이미 무언가가 가슴 안쪽에서 단단하게 굳어버리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보자기를 들고 동생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최재명이 두 아이의 등 뒤로 현관문을 닫는 소리, 그리고 자물쇠가 걸리는 소리가 연달아 들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 두 아이의 발소리가 텅 빈 복도에 울렸고 골목으로 나서자 눈발이 곧장 얼굴을 때렸습니다. 준서는 훌쩍이며 걸었고 준혁은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 서자 준서가 고개를 들어 2층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 커튼이 아주 조금 흔들렸습니다. 커튼 틈으로 사람의 그림자가 비쳤다가 이내 사라졌습니다.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창문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머니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다는 것, 최재명이 어머니가 오기 전에 이 일을 끝내버리려 했다는 것이 7살짜리의 머릿속에서 천천히 정리됐습니다. 그 나이에 감당하기에는 너무 냉혹한 이해였습니다. 준혁은 동생의 손을 잡아당겼습니다. 가자. 2글자였습니다. 그날 밤 두 아이는 외삼촌 집 처마 밑에서 어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어머니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지 못했다는 표현이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차가운 처마 밑에서 준서는 형의 어깨에 기대어 잠들었고 준혁은 밤새 잠들지 못한 채 골목 어귀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의 발소리가 들려올 것 같아서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펑펑 쏟아지던 눈은 새벽이 되어서야 그쳤고 골목은 하얗게 덮였습니다. 두 아이의 보자기 위에도 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그날 밤의 차가움은 평생 준혁의 몸 어딘가에 새겨져 있었고 훗날 한겨울 공사 현장에서 일할 때도 그는 추위를 거의 타지 않았습니다. 이미 그보다 더 차가운 밤을 견뎌봤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외삼촌이 처마 밑에서 웅크리고 있는 두 아이를 발견했을 때 준서는 감기 기운으로 코를 훌쩍이고 있었고 준혁은 눈을 부릅뜬 채 골목 어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외삼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두 아이를 집 안으로 데려갔습니다. 따뜻한 방에 들어서자 준서가 그제야 울음을 터뜨렸고 준혁은 그 옆에 앉아 동생의 등을 천천히 두드렸습니다. 외삼촌 내외는 서로 눈짓을 주고받았지만 아무도 어젯밤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꺼내봤자 달라지는 것이 없다는 것을 어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미숙이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그녀는 외삼촌 집 문 앞에 서서 한동안 들어오지 못했고 준혁이 문을 열었을 때 어머니의 눈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두 아이를 껴안으며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말이 끝날 때마다 다음 말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데리러 왔다는 말도 다시 함께 살자는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어머니 품에 얼굴을 묻고 울었고 준혁은 그 옆에 서서 어머니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손등에 새로 생긴 멍 자국이 보였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못 본 척했습니다. 못 본 척하는 것이 어머니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그 나이에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결국 외삼촌 집 창고를 개조한 작은 방에서 살게 됐습니다. 외삼촌은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지만 조카들을 내치지 않았고 외숙모도 군소리 없이 밥을 차려줬습니다. 그 고마움을 두 아이는 몸으로 갚았습니다. 준혁은 학교가 끝나면 외삼촌 가게 짐을 날랐고 준서는 외숙모 집안일을 거들었습니다.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서름이 없지 않았지만 두 아이는 그 서름을 입 밖으로 꺼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말로 꺼내는 순간 더 무거워진다는 것을 그 아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왔습니다. 올 때마다 과자나 참깨를 사들고 왔고 두 아이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보다가 눈물을 글썽이며 돌아갔습니다. 준서는 어머니가 올 때마다 반갑다고 달려나갔고 준혁은 문 앞에 서서 어머니를 맞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에서 최재명의 흔적을 읽어내는 법을 준혁은 어느새 익히고 있었습니다. 눈밑이 거뭇하면 잠을 못 잔 것이고 말수가 유독 적으면 며칠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준혁의 가슴 안쪽에서 무언가가 단단하게 조여들었지만
그 감각을 표정으로 드러낸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두 아이는 자랐고 외삼촌 집 작은 방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중학교에 올라간 준혁은 방과 후에 신문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골목을 돌고 학교에 가는 생활이었는데 처음 한 달은 졸음과 싸웠고 두 번째 달부터는 몸이 알아서 일어났습니다. 그 돈으로 준서 학원비를 댔고 남은 돈은 외삼촌 밥상에 반찬 하나를 더 올리는 데 썼습니다. 준서는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고 알았을 때는 이미 한참이 지난 뒤였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여름, 준혁은 처음으로 건설 현장 막노동을 경험했습니다. 방학을 이용해 외삼촌 지인이 소개해준 현장이었는데 첫날 어깨가 빠질 것 같은 고통에 이를 악물었지만 이튿날도 나갔고 사흘째도 나갔습니다. 현장 반장이 며칠째 버티는 학생을 신기하게 바라보며 너 뭘 그렇게 악착같이 하냐고 물었을 때 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버릇이요. 반장은 그 대답의 무게를 다 알지 못했겠지만 그날 이후 준혁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그 여름 준혁은 현장에서 처음으로 시멘트 배합 비율을 익혔고 철근 결속 방법을 눈으로 외웠습니다. 누가 가르쳐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을 전부 눈에 담았습니다.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최재명 곁에서 데려온 것은 준혁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였습니다. 어느 날 새벽 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수화기 너머로 숨소리만 들렸는데 준혁은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준서를 깨워 외삼촌 집 리어카를 끌고 어머니가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현관 앞에 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최재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짐을 리어카에 실었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준혁이 리어카를 끌었고 준서가 한쪽을 밀었고 어머니는 그 뒤를 따라 걸었습니다. 그 골목을 벗어나면서 준혁은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볼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가져올 것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으니까요. 셋은 서울 외곽 반지하 단칸방으로 이사했습니다. 방은 좁았고 습했지만 세 사람이 함께인 것만으로 그 방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는 다시 식당 일을 시작했고 준혁은 낮에는 현장 일을 하고 밤에는 건설 관련 자격증 책을 펼쳤습니다. 준서는 형 옆에 앉아 계약서와 견적서 읽는 법을 독학했습니다. 두 형제는 말이 없었지만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것을 서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사이란 이런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처음으로 소형 건설회사에 정직원으로 취직한 것은 22살 때였습니다. 학력도 연줄도 없었지만 현장 경험과 자격증 3개가 있었고 무엇보다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는 태도가 있었습니다. 현장 소장이 처음 면접을 보고 나서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눈빛이 다르네. 그 눈빛이 어디서 온 것인지 소장은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준혁 자신도 그것을 설명할 언어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눈빛은 영하 8도의 골목 가로등 아래서 불 꺼진 창문을 올려다보던 그날 밤부터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25의 준혁은 이미 또래와는 다른 결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현장에서 일하는 동료들이 퇴근 후 삼겹살집으로 몰려갈 때 준혁은 혼자 남아 도면을 들여다봤고 휴일에 다들 쉬는 시간에 그는 다른 현장을 찾아가 공법을 눈으로 익혔습니다. 욕심이 많아서가 아니었습니다. 단지 멈추면 안 된다는 감각이 몸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감각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는 굳이 되짚지 않았지만 새벽 현장에서 시멘트 냄새를 맡을 때마다 그의 눈빛은 유독 또렷해졌습니다.
현장 소장 밑에서 3년을 일하고 나자 준혁의 손에는 웬만한 현장 경력자도 갖추기 어려운 감각이 쌓여 있었습니다. 집안의 상태를 발로 밟아보는 것만으로 가늠했고 기후와 습도에 따라 콘크리트 배합 비율을 즉석에서 조정했습니다. 현장 소장이 어느 날 준혁을 조용히 불러 앉혔습니다. 오래 쓰고 싶은데 얼마면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준혁은 잠시 생각하다가 정중하게 사양했습니다. 소장이 이유를 묻자 준혁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차릴 겁니다. 소장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비웃음인지 격려인지 준혁은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준서는 그 무렵 형의 옆에서 전혀 다른 종류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건설 관련 계약서와 하도급 법령을 독학했고 세무사 사무실 아르바이트를 하며 회계장부 다루는 법을 익혔습니다. 형이 현장을 몸으로 익히는 동안 준서는 숫자와 법령을 눈으로 익혔고 두 형제가 각자 익힌 것들이 서로의 빈자리를 정확하게 채우는 구조였습니다. 누가 설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렇게 됐습니다. 같은 방을 쓰며 같은 목표를 향해 걷다 보니 자연스럽게 역할이 나뉜 것이었습니다. 준혁이 29이 되던 해봄, 두 형제는 서울 외곽의 작은 사무실 하나를 얻었습니다. 보증금은 준혁이 7년 동안 모은 돈이었고 집기는 중고 책상 2개와 낡은 팩스 기계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간판을 다는 날 준혁이 사다리에 올라 직접 나사를 조였습니다. 한성건설이라는 4글자가 벽에 붙었습니다. 준서가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형, 한성이 무슨 뜻이야? 준혁이 사다리에서 내려오며 짧게 답했습니다. 서울 한복판에 제일 크게 세운다는 뜻이야. 준서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간판을 바라봤습니다. 형이 그 이름을 얼마나 오래 품고 있었는지를 말하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초창기 한성건설은 수주한 건을 따내기 위해 10곳을 발로 뛰어야 했습니다. 학연도 지연도 없는 두 형제에게 건설업의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고 몇 번이고 계약 직전에 엎어지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어느 해 겨울에는 직원 월급을 맞추기 위해 준혁이 개인 통장을 털어넣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준서가 형에게 괜찮냐고 물었을 때 준혁은 아무 말 없이 서류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대답 없는 것이 대답이었습니다. 괜찮지 않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멈추면 그날 밤 골목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느낌이 준혁을 앉아있게 했습니다. 첫 번째 전환점은 생각지 못한 곳에서 왔습니다. 서울 동북쪽 낡은 주택가 재개발 사업이었는데 대형 건설사들이 수익성이 낮다며 외면한 현장이었습니다. 준혁은 그 현장의 도면을 사흘밤을 새워 분석했고 일반적인 공법 대신 공기를 20% 단축할 수 있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발주처 담당자는 처음에 작은 업체의 말을 반신반의했지만 준혁이 직접 현장을 함께 걸으며 집안 상태를 설명하는 것을 들으면서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현장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이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던 날 준혁은 아무런 표정 변화 없이 악수를 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와 혼자 앉아서야 처음으로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현장이 마무리됐을 때 한성건설의 이름은 업계 일부에서 조금씩 오르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공기를 맞추는 회사, 약속을 지키는 회사라는 평판이었습니다. 화려한 광고도 없었고 연줄도 없었지만 한번 함께 일한 발주처가 다시 찾아오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준서는 그 과정에서 계약 구조를 점점 정교하게 다듬었고 하도급 업체와의 관계를 관리하는 방식을 체계화했습니다. 두 형제는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눈빛만으로 다음 수를 읽는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김미숙은 그 시절에도 여전히 식당 일을 했습니다. 준혁이 그만두셔도 된다고 말할 때마다 어머니는 손을 내저었습니다. 내가 놀면 몸이 더 아파. 그 말이 반은 사실이고 반은 두 아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는 마음이라는 것을 준혁은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방식을 존중하는 것이 더 나은 사랑이라는 것을 그는 어느새 배워 있었습니다. 다만 매주 한 번씩 어머니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밥을 먹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은 식사였지만 그 시간이 준혁에게는 일주일 중 가장 고요한 시간이었습니다. 회사를 세운 지 7년이 지났을 무렵 한성건설은 직원 40명의 중견 건설사로 성장해 있었습니다. 서울 재개발 사업을 연달아 수주했고 수도권 물류센터 시공 이력도 쌓였습니다. 준혁의 이름이 업계에서 통하기 시작했지만 정작 그는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전히 새벽에 현장을 직접 돌았고 여전히 도면을 손으로 들여다봤으며 여전히 수수한 차림으로 회의실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왜 그렇게 사냐고 물으면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설명할 언어가 없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설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사는 이유는 단 하나, 단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그 겨울밤 때문이었습니다. 한성건설이 업계에서 이름을 얻기 시작하면서 준혁의 하루는 더 길어졌습니다. 새벽 5시에 현장을 돌고 오전에는 발주처 미팅을 소화하고 오후에는 다음 입찰을 준비했습니다. 몸이 2개라도 모자랄 것 같은 일정이었지만 준혁은 단 한 번도 약속 시간을 어긴 적이 없었고 단 한 번도 현장을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직원들은 그런 대표를 처음엔 어려워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태도가 무언가 깊은 데서 온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유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준혁이 말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해 가을 한성건설에 꽤 큰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서울 서북쪽 대규모 주거단지 재개발 사업으로 시공 금액만 수백억 원에 달하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준혁은 입찰 준비에 2달을 쏟아부었고 준서는 수익 구조와 리스크 분석을 밤새 다듬었습니다. 경쟁사는 대형 건설사 2곳과 중견사 3곳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자본력과 브랜드 인지도에서 한성건설이 불리하다는 것을 두 형제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준혁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자본이 없으면 기술로 가고 브랜드가 없으면 신뢰로 간다는 것이 그의 원칙이었습니다. 입찰 발표 당일 준혁은 혼자 단상에 섰습니다. 화려한 프레젠테이션 자료도 없었고 로비도 없었습니다. 대신 그는 그 지역 집안 데이터를 10년치 분석한 자료를 직접 설명했고 인근 유사 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시공한 사례를 하나씩 짚었습니다. 발주처 심사위원들이 처음에는 무표정하게 앉아 있다가 준혁의 설명이 이어질수록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이 사람은 현장을 안다. 숫자가 아니라 땅을 안다는 것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과 발표가 난 것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한성건설이었습니다. 준서가 그 소식을 전화로 알려왔을 때 준혁은 마침 현장 점검 중이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준서가 형 우리 됐어 라고 말했고 준혁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던 현장 인부들이 눈치를 채고 조용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준혁은 그 자리에 혼자 서서 헬멧을 벗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봤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기쁨을 표현하는 방식이 그것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겨울밤 이후로 감정을 크게 드러내는 법을 잊어버린 것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는지는 준혁 자신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면서 한성건설의 위상은 한 단계 올라섰습니다. 발주처에서 먼저 연락이 오는 일이 생겼고 협력업체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준서는 그 무렵부터 회사의 재무 구조를 본격적으로 정비했고 외부 감사를 자발적으로 도입했으며 업계에서 투명한 회사라는 평판을 쌓아 나갔습니다. 두 형제는 여전히 대화가 많지 않았지만 한번 눈이 마주치면 다음 수가 보이는 사이였습니다. 오랜 시간 같은 방에서 같은 방향을 보며 잘한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그런 호흡이었습니다. 회사가 커지면서 준혁에게 이런저런 자리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업계 모임, 골프 접대, 지역 유지들의 식사 자리. 준혁은 대부분을 조용히 사양했습니다. 그런 자리에서 오가는 말들이 자신과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학벌을 묻고 출신을 따지고 누구를 아느냐를 놓고 위아래를 가르는 그 문법이 낯설었습니다. 아니, 낯선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이미 그 문법으로 상처를 입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법의 바깥에서 살기로 결심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럼에도 준혁이 절대 빠지지 않는 자리가 하나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오전 어머니 식당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시절에도 여전히 식당 일을 했고 준혁은 일주일에 한 번 그 낡은 식당 문을 열고 들어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끓여주는 된장찌개를 먹으며 별다른 말을 나누지 않았지만 그 시간이 준혁에게는 한 주를 버티게 하는 닭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예전보다 더 거칠어졌다는 것을, 허리가 더 굽었다는 것을 준혁은 매주 확인했고 매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 무게를 표현하는 대신 그는 그것을 다음 주 월요일 현장으로 가져갔습니다. 어느 일요일 된장찌개를 먹다가 어머니가 뜬금없이 말했습니다. 요즘 재명 씨가 많이 아프다더라 하고 준혁은 숟가락을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표정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저 찌개를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어머니는 그 이상 말을 잇지 않았고 준혁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날 식당을 나오면서 준혁의 머릿속에는 오랫동안 접어두었던 이름 하나가 다시 펼쳐졌습니다. 최재명. 아프다는 것은, 사업이 안 된다는 것은, 돈이 없다는 것은, 그 세 가지가 연결되는 방향이 어디인지를 준혁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다만 그것이 언제 어떤 모양으로 나타날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빠르게, 그리고 생각보다 훨씬 직접적인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날이 온 것은 봄이 막 시작되던 3월의 어느 오전이었습니다. 한성건설 로비는 여느 때처럼 조용했고 안내 데스크 직원은 오전 방문자 명단을 확인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약 없이 찾아온 방문객이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는데 한때는 제법 좋은 옷을 즐겨 입었을 것 같은 체형이었지만 지금은 어딘가 헐렁하게 늘어진 점퍼 차림이었습니다. 그는 안내 데스크 앞에 서서 명함을 내밀며 대표님을 좀 뵙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업 제안건으로 왔다고 했습니다. 직원이 명함을 확인하고 내부에 연락을 넣었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에서 대표님이 직접 만나시겠답니다.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노인은 속으로 안도했습니다. 운이 트이는구나 싶었습니다. 준혁은 그 이름을 보고했다는 직원의 말을 들었을 때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최재명. 30년 만에 그 이름이 자신의 회사 로비에서 불렸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었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자 가슴 안쪽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된 것이 천천히 움직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는 준서에게 짧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와라. 준서는 그 두 글자만으로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습니다.
최재명이 들어서다가 상석에 앉은 남자를 보는 순간 발이 멈췄습니다. 넓은 회의실, 임원 6명이 양쪽으로 앉아 있는 그 공간의 상석에 말끔한 차림의 중년 남성이 아무런 표정 없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최재명의 눈이 그 얼굴 위에서 멈췄습니다. 뭔가 낯이 익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어디서 온 낯익음인지 즉각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설마 라는 생각이 스쳤지만 그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설마가 사람 잡는다고 그럴 리 없다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준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최재명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에는 분노도 없었고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바라봤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놀라지도 서두르지도 않았습니다. 옆에 앉은 준서도 말이 없었습니다. 준서의 표정만이 형과 달랐습니다. 눈가에 무언가가 스쳤다가 사라졌습니다. 30년 전 골목에서 울던 그 아이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을, 그 아이가 지금 그 남자와 같은 공간에 있다는 것을, 그 감각이 순간적으로 전류처럼 흘렀다가 지나갔습니다. 준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앉으세요.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습니다. 최재명이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온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려다가 무언가에 눌린 듯 멈췄습니다. 그 제안서가 무의미해졌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아채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를 알아보시겠습니까? 그 말이 회의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무슨 상황인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최재명의 입술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그의 눈이 준혁의 얼굴을 다시 한번 훑쳤습니다. 이마의 선, 눈매의 각도, 그 무표정한 눈빛, 기억의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끌려 올라왔습니다. 준혁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준서가 그때 낮게 말했습니다. 반갑네요. 30년 만에. 그 말이 끝나자 회의실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임원들은 숨을 죽였고 최재명은 손에 들고 있던 제안서를 내려놓지도 올리지도 못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준혁은 직원에게 눈짓을 했고 직원이 프로젝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문서 하나가 떴습니다. 최재명의 사업 이력이었습니다. 3개의 법인이 순차적으로 폐업했고 미지급 하도급 대금 소송이 2건 진행 중이었으며 개인 채무 관련 민사 소송 기록도 있었습니다. 최재명의 얼굴이 시시각각 굳어갔습니다. 이 남자가 자신에 대해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 자신이 이 자리에 걸어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다 파악되어 있었다는 것이 그제야 실감났습니다. 준혁은 화면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계속 최재명을 바라봤습니다. 하청 계약건은 어렵겠습니다. 짧고 명확한 말이었습니다. 이유를 묻는 임원에게 준혁은 단 한마디만 했습니다. 개인적인 사유입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회의실 안의 임원들은 영문을 몰랐지만 대표가 그렇게 말했으니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재명은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습니다. 그런데 준혁이 말했습니다. 아직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에 최재명이 다시 앉았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이어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몇 년 전부터 선생님께 돈을 빌려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최재명의 얼굴에서 마지막 남은 빛깔이 빠져나갔습니다. 임원들이 서로 눈치를 봤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준혁도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고함보다 더 무거웠습니다. 최재명은 테이블 위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70이 넘은 노인의 어깨가 회의실 상석에 앉은 중년 남자 앞에서 천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것을 끝까지 바라봤습니다. 고통스러워서가 아니었습니다. 이 장면을 오래 정확하게 기억해두고 싶었습니다. 30년 전 그 골목에서 자물쇠를 걸었던 사람이 지금 이 자리에서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최재명이 결국 자리에서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닿았습니다. 임원들이 술렁였습니다. 준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준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최재명의 입에서 말이 나왔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공기 속에 흩어졌습니다. 준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용서한다는 말도 됐다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자리에서 일어나 재킷을 여미고 준서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 어머니 식당 가자는 말을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준서는 알아들었습니다. 두 형제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준서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형, 괜찮아? 준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침묵 끝에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그날 저녁 두 형제는 어머니의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봄비가 가늘게 내리고 있었고 골목 어귀에서부터 된장찌개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준혁은 걸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준서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말이 필요 없다는 것을 두 형제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식당 문을 열자 어머니가 주방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두 아들이 함께 온 것을 보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는 말 대신 어서 앉으라고 했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안다는 것이 어머니의 눈빛에서 드러났습니다. 준혁이 자리에 앉아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최재명이 회사에 왔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그릇을 내려놓으려다 그대로 굳었습니다. 준서는 형과 어머니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준혁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낮고 차분한 목소리로 오늘 회의실에서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최재명이 하청 계약을 따러 왔다는 것, 임원들이 보는 앞에서 모든 것이 드러났다는 것, 그리고 그가 끝내 무릎을 꿇었다는 것을.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고 앉아서 아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야기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준혁이 오래 묻지 못했던 것을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최재명에게 돈을 빌려줬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어떻게 알았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라는 얼굴이었습니다. 준서가 형 옆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그러셨어요? 그 목소리는 나무라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한동안 두 손만 내려다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프다는데 어떡하냐고. 그 말 한마디에 식당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준혁은 그 말을 듣고 오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최재명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미워했다면 30년 전에 이미 끊어냈을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미워하는 것보다 안쓰러워하는 것을 더 잘하는 사람이었고 그것이 어머니의 가장 큰 상처이기도 했습니다. 자신을 힘들게 한 사람조차 외면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두 아들을 지키지 못했던 죄책감과 뒤섞여 30년 동안 어머니의 가슴 안에 쌓여 있었던 것입니다. 준혁은 그것을 알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말해야 했습니다. 준혁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앞으로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고. 그 사람 일은 더 이상 어머니가 걱정할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차갑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호하지만 따뜻하게 이제 그 짐을 내려놓아도 된다는 말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눈에 그제야 눈물이 맺혔습니다. 참으려는 듯 고개를 들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준서가 먼저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준혁은 잠시 그 모습을 바라보다가 자리에서 일어나 어머니 옆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마디가 굵어진 그 손을 오래도록 잡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미안하다고, 그때 너희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30년 동안 한 번도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말이 그날 저녁 낡은 식당 안에서 처음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준서는 눈물을 닦지도 않고 어머니 손을 꼭 쥐었습니다. 준혁은 울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어머니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 손의 온도가 말을 대신했습니다. 30년 전 겨울밤 커튼 틈으로 나왔다가 사라졌던 그 손이 지금 이 자리에서 두 아들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으로 30년이 비로소 닫혔습니다. 봄비는 계속 내렸습니다. 식당 창 너머로 빗소리가 잔잔하게 들렸고 형광등 불빛 아래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울고 나서야 두 아들 얼굴을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물었습니다. 너희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하고 준서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별로요, 형이 있었는데요 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어머니가 다시 울었고 준혁은 그 옆에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있던 무언가가 아주 조금 풀려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식당을 나서면서 준혁은 입구 쪽에 걸려있는 낡은 달력을 봤습니다. 어머니가 매년 같은 자리에 거는 달력이었는데 3월 어느 날짜에 작게 동그라미가 쳐져 있었습니다. 준혁은 그 날짜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두 아이가 그 골목에서 쫓겨났던 날이었습니다. 어머니는 30년 동안 매년 그날을 달력에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잊지 않겠다는 것인지, 잊고 싶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그날을 지워버리고 싶지만 그럴 수 없는 것인지 준혁은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작은 동그라미를 보는 순간 그는 어머니가 30년 동안 혼자 얼마나 무거운 것을 안고 살았는지를 비로소 온전히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에야 조금 가벼워졌다는 것도. 준혁은 식당 문을 닫으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설거지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 뒷모습이 예전보다 조금 가벼워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준혁의 착각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날 밤 그는 처음으로 오래 잠들었습니다. 영하 8도의 그 골목이 꿈에 나타나지 않은 밤이었습니다.